초등학교 4학년 초, 아버지의 전근으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갔다. 내가 들어간 반에 김선학이란 아이가 있었다. 반장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덩치도 왜소한데 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옆엔 가신 동파리도 있었다. 동파리는 다소 컸지만 반에는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선학이나 동파리에게 싸움을 걸거나 시비 거는 자가 없었고 단지 그들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심지어 키 큰 반장도 똑똑한 부반장도 마찬가지였다. 막 전학 온 나로서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단지 왜 덩치 큰 친구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내막이 의아하기만 하였다. 김선학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나에겐 못되게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힘들게 한 일은 방과 후 몇몇 아이들을 남게 하여 축구를 하였는데 늘 나를 불렀다는 것이다. 당시 담임 선생님의 종례는 학교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길었는데 보통 1시간이 다반사였다. 지루한 종례가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축구를 하는 일은 참으로 고역이었다. 어둑해져서 집에 돌아오면 일찍 오라는 어머니의 꾸지람이 있었지만 나의 사정을 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났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며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종례 시간은 길었고 매일 남아서 축구를 해야 했다. 김선학에게 덤빌 자가 나타나길 고대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왜 저 아이에게 모두 꼼짝 못하는 것일까? 왜 그의 명령에 반항도 하지 않고 따르는 것일까? 마음엔 끊임없이 의문이 들면서도 반 아이들 모두가 그의 하수인이었기에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내가 몰래 불러서 한번 덤벼볼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러던 어느 추겨울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김선학이 기가 죽은 채 시무룩하게 있었다. 전날 덩치 큰 아이에게 두들겨 맞았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싸움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동안 덤빌 생각조차 못한 아이들이 그에게 싸움을 걸었고 김선학은 보름도 안 돼 반 이상 아이들에게 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신 동파리에게도 얻어맞은 후 싸움을 포기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덤비지 못한 자들에겐 여전히 명령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싸움을 걸자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이것은 그의 완전 몰락을 의미했다. 5학년이 되어 반이 바뀌고 내가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그를 만나지 못했다. 반 친구들의 그리움에 기다렸던 그의 여름방학, 시골에 내려와 처음 만난 친구는 다름 아닌 김선학이었다. 집으로 가는 신장로길에서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는 자전거에 무엇인가를 싣고 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자전거에서 급히 내려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하얀 고무신에 남루한 옷을 입고 더욱 왜소해진 듯한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전에 반에서 독재자로 군림했던 것을 생각할 때 가련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그가 짐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주었다. 노란 참외 2개였다. 노란 참외 2개.
이것이 나에 대한 그의 미안함의 표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겐 고마움이 아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의 비참한 모습으로 오버랩되며 씁쓸한 여운만을 남겼다.